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65회. 지난 시간에 1990년도 파트 1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90년도 파트 2입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함께 했었던 그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사이신 이성열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열입니다. 또 영원한 복싱 팬이시고 아이디는 헌즈 매니아이신 김영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2월까지의 타이틀 매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3월로 이제 접어듭니다. 3월에 접어들면서 WBC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을 역임했던 이어루 선수가 그 헤수스 로하스를 상대로 두 체급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두 체급 챔피언 홀더가 됩니다.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때 몇 년 전만 해도 좀 선명히 기억났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 시합이 기억이 그 이어로 선수가 좀 졸전을 좀 하지 않았나. 클린치를 많이 했던 시합 아닌가요? 그리고 헤수스 로하스라는 선수가 워낙 잘하는 선수예요. 그쵸. 복싱을. 베네수엘라 출신인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까다롭고 네. 또 체격 조건도 좋고 네. 굉장히 스마트한 복싱을 하는 선수라 좀 어떻게 적지에서 만약에 시합을 했다 그러면은 이긴 시합은 아니지 않았나.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만 해도 전 세계 그 프로복싱 기조가 좀 공격적인 복싱, 말 그대로 좀 원초적인 공격 본능 이런 걸 그거 공격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테크닉적인 우아함 뭐 이런 게 좀 높이 평가받는 시기였는데, 근데 그 시기와 그 기조에 전혀 반대되는 스타일의 경기를 또 이어루 선수 어떻게 좋게 말하면 좀 외연을 확장시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이때 당시 시대적인 풍토, 좀 전 세계적으로 복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기와 그 입지와 그 흥행성에 비춰봤을 때는 암만 국내에서 열리는 시합이라고 하지만 좀 부끄러운 승리가 아닌가. 억지로 그냥 두 체급을 만들어줬다라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뭐한 얘기가 맞을 정도로. 2대1이나 네. 좀 이때 3대 0이었나? 기억이 안 나. 이겼다는 것만 2대 0으로 좀 2대1 나왔어요. 2대 1 근데 나왔네. 그러니까 거꾸로 나온 시합 판정 결과가 예. 거꾸로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지금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이 헤수스 로하스가 베네수엘라 본토 출신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도 이 다음에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리매치를 명령 안 하고 또 일본 선수랑 하는 걸로 했던 게 좀 의아했거든요. 이 정도로 자국 선수가 좀 판정에서 불이익을 당했으면 WBA 근데 입장에서 제소를 하진 않았잖아요. 아 제소를 하지 않았나요? 이 당시에 사실 이어루 선수의 작전이 굉장히 좋았죠. 작전이 좋았고 2대1인데 한 부심이 2점, 한 부심이 3점 차로 이어루 선수가 이겼고 한 부심은 1점 차로 로하스한테 줬어요. 그런데 뭐 판정에 대해서는 말이 없을 만큼 어쨌든 뭐 졌다고 저는 보진 않았고 뭐 경기는 이어루 선수가 그 나름대로 이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잘 그쵸. 풀어갔는데 이기기 위한 시합이었죠. 객관적으로 이 경기에 대해서는 참 졸전이다. 내용은 졸전이고 어쨌든 그 승리를 위해서는 그래도 이어루 선수가 작전을 좀 잘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저는 들어요. 무승부 이하를 밑으로 봤거든요. 무승부 아니, 위를 왜냐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어루 선수가 이 전 타이틀 매치 곤잘레스전에서 보여줬을 때 나름의 굉장한 투혼을 또 보여주거든요. 끝까지 안 밀리면서. 근데 거기에서 좀 그 시합을 보고 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이제는 좀 예를 들어서 좀 영리한 장정구 선수가 표현하는 좀 경제적인 복싱을 통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저는 그때와 다른 분위기의 시합을 연출하는 걸로 전 느껴졌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모션의 힘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때 뭐 극동 그 프로모션이 백인철이라는 WBA 챔피언을 또 가지고 있었고 네네. 이런 그 영향력이 있을 때였기 때문에 뭐 홈링에서 또 했었고 그래서 그 적지에서 했다면 무난한 승리라고 볼 수는 없는 시합이었지만 졌겠죠. 국내에서는 이렇게 승리를 좀 가져올 수 있었는데 헤수스 로하스는 좀 운이 없었죠. 국내에서 진윤원 선수에게 1패가 있었는데 그 경기도 다운을 뺐었어요. 다운을 뺐고 상당히 그 여러 차례 진윤원 선수가 그루기에 몰렸지만 판정은 이제 진윤원 선수에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경기가 돼서
상당히 그 불만을 그 토로했던 그 로하스가 기억이 납니다. 이 로하스도 루이스토 에스피노자처럼 그 시합 이후에는 한국을 절대 안 오겠다는 그런 말을 안 했나 보네요. 이 시합에서. 그 본인에게 선택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토 경우에는 용병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그 루이스토를 그 조 고이즈미 씨가 네. 컨트롤하다 보니까 본인의 의사를 뭐 배척하고 무조건 시합을 잡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로하스는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다마꾸마에게 다시 또 도전을 하죠.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시합이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때 무승부로 방어를 다마꾸마 무슨 예. 거였어요? 그래 그렇게 아유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마꾸마가 그 엘비스 알바레스라는 그 왼손잡이 콜롬비아 선수한테 타이틀을 거기 무승부 타이틀을 방어를 이제 했나 보네요. 방어를 방어를 하죠. 하고. 그리고 타이틀을 뺏긴 알바레스 걸 김용강 선수가 다시 네. 이제 가지고 그 오죠. 왼손잡이 알바레스를 또 김인공 선수가 이 잡죠. 헤수스 로하스가 국내 팬들은 이제 뭐 이호루 선수가 이렇게 또 잡고 하다 보니까 네. 레오 가메즈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별거 아닌 선수 이렇게 이제 폄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상당히 강한 그 면모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2000년대까지도 이어지죠. 그게.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 복서들이 국내는 좀 강한 편이에요. 뭐 나라별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베네수엘라 뭐 안토니오 에스파라고사도 네, 그렇고 베네수엘라 복서들을 국내 선수들은 잘 잡아낸 반면에 일본 복서들은 베네수엘라 선수들에게 승률이 네. 상당히 안 좋아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나름의 또 삼각구도가 있더라고요. 한국이 좀 약했던 중남미 국가는 푸에르토리코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승률이 그러니까 많은 매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적은 숫자의 매치업에서도 승률이 상당히 약했던 것 같아요. 유명우 선수가 2번 이기고 몇 번 빼면 거의 이겼 시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현지에서 하든 뭐 국내에서 하든. 태국, 그러네요. 동양에서 태국이라 그러면은 중남미 쪽에서는 푸에르토리코가 또 그런 면이 있네요. 약한 면이 한국. 그런 것 같습니다. 태국과는 팽팽했죠. 거의 그쵸? 뭐 7승 7패 뭐 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 나갈 때였는데 멕시코하고 저희 나라도 좀 팽팽하지 않았나요? 뭐 글쎄요. 아닙니다. 그건, 멕시코가 조금 앞선가? 모르겠어요.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정구 박찬희 선수가 멕시칸한테 근데 강했잖아요. 멕시칸의 강한 선수들한테 우리가 가서 도전한 적이 별로 없지 않았나요? 유승호 선수 한 명. 근데 약한 선수들은 한국으로 많이 와서 도전을 많이 하지 않았나요? 뭐 알폰소 사모라 경우도 멕시칸이었고 방어전이었지만 근데 이제 국내에서 또 이긴 경우가 또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거는 승률을 따져봐야 되겠네요. 따져봐야 돼. 아우 너무 어려운 걸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는 좋습니다. 이게 너무 좋네요 이게. 예. 더 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다음 이제 한국인의 세계 타이틀 매치는 3월 30일이에요. 백인철 선수와 티오조와의 경기인데 그 이전에 이제 90년도에 정말 또 도쿄 대발렁에 버금가는 매치가 하나 있었죠. 3월 17일이었는데 훌리오 세자르 차베스와 멜드릭 테일러와의 그렇죠. 그 시합이 슈퍼라이트급 통합전이었습니다. 네. 뭐 복싱 팬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경기 종료 2초를 남겨놓고 역전 KO승. 뭐 정말 희대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네. 역전 승부였는데 이 경기는 참 기억이 많이 나요. 네. 근데 마지막 장면 보면 그 리차드 스틸 주심이 계속 의사를 묻는데 그 테일러가 계속 자기 쪽 세컨을 쳐다보더라고. 뭐 세컨이 뭘 주문을 해서 그걸 듣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고 약간 리차드 스틸 주심이 경기 의사가 없다고 그때 했는지 멜드릭 테일러 코너에서 네. 코너에 한 2-3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바닥으로 쫙 엎드렸다 그러면 이 시합이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쪽을 보고 자꾸 저쪽을 뭐라고 말을 네, 시키니까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니까 네. 리차드 스틸 경우에는 의사가 예. 없는 걸로. 네. 그리고 뭐 리차드 스틸 주심이 시간까지 계산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심판이 몇 초 남았다. 대충은 알았을 것 같아요. 대충은. 뭐 어느 정도 감은 있겠지만 그 긴박한 상황에서 뭐 어쨌든 예. 그리고 리차드 스틸 주심 좀 성향이 네. 좀 저 시합을 망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큰 시합들을 조금 일찍 이렇게 스탑을 시켜서
좀 그런 경우를 좀 지금 자세히는 이제 선수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번 있었어요. 몇 번을 자꾸 타이슨과 그래가지고 러독과의 경기도 그랬었고. 1차전 정말 때 짜증이 날 그래서. 정도로 네. 저거 왜 저렇게 혹시 모르는 또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네. 일찍 말리는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부분은 저는 임준배 위원님이 현역 심판이시니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스틸이 오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경기 종료 10초 전에 딱딱이를 치기 때문에 심판이 모를 수가 없어요. 예, 예. 아무리 경기에 빠져 있다고 예, 해도. 예. 근데 심판은 모든 스포츠를 통해서 심판이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근데 스틸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본인이 예, 좀 되려고 되려는 하는. 그런 그 성향이 이제 예. 경기에 많이 요소 개입이 좀 되는 게 전 나타나요. 몇 번을 느꼈어요. 그 사람. 저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물론 스틸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테일러가 또 그 완벽한 그 파이팅 의사를 밝힌 그렇죠. 것도 아니었고 그게 좀 아쉬워요. 예, 워낙 또 크게 넘어갔기 때문에 네. 스틸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스틸다운 네. 좀 그런 그 승부의 개입이 아니었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좀 그런 생각이 그 들어요. 시합 이후로 두 선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틀어졌으니까. 차베스는 이제 진짜 정말 흥행이 있는 정말 더 흥행성까지 쭉 갖춘 이어가지고. 선수로 네. 성장하고 이제 테일러는 뭐 웰터급에서 좀 반짝하지만 또 노리스한테 KO로 무너지고 또 차베스 2차전에서 또 무너지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선수가 되고 또 그런 걸로 봐서 참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또 두고두고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리차드 스틸 주시면 한국에서도 로만전에 오지 않나요? 한국에 여러 차례 예, 왔죠. 길베르트 로만도 벤저뉴 시합 때도 오고 몇 번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사고 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고가 날 만한 그런 타이틀 매치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돈킹 프로모터가 워낙 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러독전도 유타 보일- 한 방에 그냥 예, 경기 보일 듯 끝내버렸나? 말 듯 아무래도 아, 돈킹 프로모션 휘하에 있는 선수들에게 네.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영향력이 많이 행사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광팬들에겐 보이죠 그게. 좀 아쉽죠. 네, 좀 더 좋은 경기를 볼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땐 참 대단했습니다. 경기 종료 정말 2초를 남겨놓고 12라운드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아 이제 차베스의 신화가 끝났구나. 점수차가 생각했는데. 거의 뭐 한 7점 이상.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점수차였어요. KO가 아니었으면. 그 테일러가 엄청 핸드 스피드가 빠르더라고요. 차베스가 거의 앞면에 여러 방을 유타를 허용할 정도로. 레너드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었고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인데 너무 아쉬웠어요. 그 웰터 라인, 미들 라인 아래에서 아래에서. 굉장한 그 라이벌전 비중 있는 시합이었죠. 그렇게 이제 그 한 달 시차를 두고 도쿄 베데발람과 이 극적인 역전 KO 승이 이제 해외 복싱에서 또 벌어지고 두 경기 다 국내에 중계가 됐어요. 아니 근데 이제 와서 그 도쿄 대반란 얘기하니까 동킹 입장에서는 그 흥행 카드를 하나를 잠시나마 잊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차베스까지 잊을 수는 없다고 해서 스틸한테 좀 압력을 넣지 않을까? 한번 다운 시키면 빨리 끝내라. 일단은 뭐 상상해 볼 수 있는 스토리지 않을까 네, 싶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차베스마저 잃어버리면 이거 자기 손에 쥔 흥행 카드가 다 근데 사라져 버리니까. 심판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절대 또 아니라고 네, 그쵸.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데 뭐 팬의 입장에서 그런 상상력이니까 지나간 과거를 상상해 보는 거니까. 자, 뭐 상상을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상상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이죠. 이제 백인철 선수가 프랑스 리옹에서 그 지명 도전자 크리스토퍼 티오조를 맞아서 방어전을 치르게 됩니다. 원래 티오조를 국내로 불러오기로 했었어요. 불러오기로 했었는데 이때 이제 극동 프로모션이 자금난에 조금씩 이제 그 시달린다는 그런 루머가 나올 때였고. 그게 이제 루머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게 추후에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 경기를 넘었다면 정말 국내 복싱 팬들이 평생을 간직할 수 있는 어떤 드림 매치들이 그렇죠.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이 벽을 넘질 못했습니다. 이 시합을 좀 오전 일찍
중계를 본 것 같은데요. 이 시합이. 그렇죠. 전 이 시합을 못 봤어요. 나중에 한참 뒤에 봤어. 음. 졌다는 걸 신문지상으로. 왜안 보셨어요? 그때? 모르겠어. 무슨 놓친 거 일이 같아. 있었나 보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평일이었나요? 3월 30일인? 이때 평일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내가 주말이 못 봤지? 걸렸던 걸 아, 기억합니다. 이거 되게 아쉽더라고요. 6라운드까지는 그래도 백인철 선수의 나중에 뭐 밝혀졌지만 연습 부족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본인 그 실력으로 5라운드까지는 잘 그래도 그나마 좀 원정전 치고는 꽤 잘 싸우셨던 그런 시합 같은데 그 사이즈에서 저 차이가 너무 났고 아 맞아요. 그거를 극복을 못 원래 이 백인철 선수는 주니어 미들이 딱 정체급인데 이 티오조 선수는 거의 라이트 헤비의 그런 골격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골격으로 라운드가 흘러갈수록 그 티오조 쪽으로 약간 그 포인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 골격에서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잠식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6라운드에 좀 스트레이트를 맞고 이제 다운을 당했는데 뭐 심판이 뭐 적절하게 말린 것 같아요 그때 시합이. 근데 백인철 선수가 워낙에 어떤 시합 전 잡음으로 인해서 그 연습을 제대로 못하고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나네요. 뭐 저도 나중에 이 시합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 결국 뭐 매니저와의 대전료 분배 그게 갈등이 돼서 거의 백인철 선수 입장에서 태업성 거의 뭐 체중만 맞추고 올라갔다 본인의 입으로 얘기할 정도로 정말 자기 할 일 하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괜찮겠지만 선수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걸 조금 등한시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가 났고 또 백인철 선수 본인의 선수 캐리어에서도 되게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이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크리스토퍼 티오저가 뭐 백인철 선수가 연습만 충분히 했으면 또 못 이길 선수는 원정이라고 해도 못 이길 선수는 아니었나요? 저도 5대5라고 봐요. 뭐 월등하게 잘하는 선수도 아니고 뭐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출신이긴 하지만 백인철 선수의 또 링 커리어 또 그렇죠. 어떤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래도 그 베스트 컨디션으로 했다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나. 그렇죠. 왜냐하면 티오조가 또 명챔피언으로 오랫동안 장수하지 않았거든요. 2차 방문가에서 타이틀 뺏긴 걸로 맞습니다. 알고 그래서 참 이 경기도 이 경기지만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 후에 어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두란이나 헌주와의 어떤 정말 패뷸러스 4와 국내 선수가 맞붙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전성기의 패뷸러스 4는 아니지만 그쵸. 그래도 글러브를 섞을 수 있는 그 경기를 보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근데 이 크리스토퍼 티오저는 형제의 목소로 좀 유명했죠. 그 형인가? 형이 라이트 헤비급 파브리스 티오저라서 예전에 버질힐과의 시합을 한번 SBS에서 한번 해줬는데 버질힐이 엄청 애먹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나중에 또 크루저급 챔피언이 되고 두 체급 챔피언 합니다. 힐한테 또 1라운드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또 연출하는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티오저는 한번 타이틀 상실하고 챔피언으로 복귀를 못하고 이제 라이트 헤비급의 제프 하딩에게 도전해서 또 8라운드 KO를 하죠. 네, 그렇죠. 이후에는 챔피언이 못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형이 더 뛰어난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파브리스 티오조는 오랫동안 챔피언으로 군림을 했고요. 나중엔 헤비급으로도 이제 경기를 합니다. 근데 그나마 이 백인철 선수 시합이 위안을 받을 게 이때 받았던 대전료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아니 그 최용수 선수 그게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 공식 선수가 받는 대전료 그렇죠? 네, 미화로는 35만 불 백인철 선수의 대전료가 최고액이에요. 근데 최용수 선수가 30만 불을 받았을 때 하다케야마 다카노리와 2차전 때인데 환전 IMF였어요 그때. 그래서 한화로 5억 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화로는 최용수 선수가 기록이고 미화로는 백인철 선수의 35만 불의 기록입니다. 이때가 90년도면 한 700원에서 750원 왔다 갔다 했을 것 같다. 800원까지는 아니었던 거. 요때 800원 안 될 때예요. 네, 750원. 2억 3천만 원 정도 국내 원화로 근데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세금 떼고 반띵 한다 그래도
순수 억대를 손을 줄 수 있는 최초의 선수 뭐 그 정도로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도 1억이면 뭐 작은 돈이 아닌데 그쵸. 30년 전이에요. 네, 30년 전에 1억이면 어우, 한 번의 경기로 1억 원을 선수 몫으로 1억을 그렇죠, 받는다는 받을 수 건 있다는 엄청나게 건. 대단한 거죠. 이런 게 참 복싱의 매력인데 또 이런 선수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봐야겠죠. 근데 어떻게 30년이 지나도 이 기록을 깨는 선수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뭐 참 저희가 안타깝네요. 90년도 이제 들어가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외환 에빈이라고 그쵸. 그리고 이제 저물어가는 한국 복싱이 이제 시작되던 무렵이었기 네. 때문에 이때를 뛰어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격투기의 대전류는 전 잘 몰라요. 네. 격투기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도 뭐 김동현 선수나 정찬성 선수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이 얼마쯤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10만 달러 넘게 받지 않을까요? 네? 5, 6만 아니 달러?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1억은 안 넘는 그 두 선수가 아직 챔피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실력 있는 선수 랭커 뭐 이 정도니까. 그런데 그거는 또 복싱하고 다르게 네. 그 저게 있어요. 그 보너스 시합 보너스 그날 그쵸, 했던 네. 그 시합 보너스라는 그 그날의 뭐 최고의 경기 네, 그런 이런 게 선수들에게 있죠. 주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보너스까지 합치면은 1억 정도 전후가 되지 않나 뭐. 근데 이번에 UFC 헤비급 그 마오치치랑 은간우 미오치치. 미오치치인가요? 그 은간우에서 은간우 선수가 한번 한 8억 원 정도를 받았다 그래요. 헤비급 도전자로서. 그걸 뭐 정상급 도전자가 8억 원을 받는다 하면 아직까지는 종합격투기의 그 흥행 규모가 복싱의 흥행 규모는 좀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그러네요. 볼수 있는 것 생각보다 같아요. 네.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헤비급 같은 경우는 굳이 세계 チャンピオン이 아니더라도 그쵸. 100만 불 복수가 참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막 수백만 달러 그렇죠. 라이벌전 타이틀 없이 라이벌전으로 수백만 달러로 그렇고 타이슨은 뭐 재기전 하는데 1,000만 달러 이게 가볍게 책정이 되던 시기였고 뭐 타이슨이니까 가능했죠. 그쵸.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 UFC가 인기는 많을지언정 흥행 규모로 따지면 아직 복싱을 이기긴 힘들지 않는 구조적으로도 좀 힘들지 않나 싶어요. 구조적으로는 많이 힘들죠. 네. 격투기의 경우는 제가 그쪽 분야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전체적인 그 어떤 캐파로 봤을 때 네. 복싱은 전통적으로 이제 이 단체가 있고 그쵸. 각국의 커미션을 통해서 네. 누구나 제한 없이 그쵸. 강자들이 맞붙잖아요. 네, 네. 근데 격투기는 그 단체 단체와 소속- 계약을 하지 네. 않으면 그러니까 UFC 소속이 아니면 아무리 안 뛰어난 되죠. 선수도 네. 시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팬들의 그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맥그리거가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결국 메이웨더랑 시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신값을 벌 수 있었던 거지. UFC에 한정해서 아무런 비중 있는 라이벌전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벌 수 있진 근데 그 어렵다. 황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복싱인이고 예. 복싱인이 현재도 복싱인이고 옛날부터 복싱이시다 보니까 그 UFC 쪽에는 그 큰 매력을 못 느끼시나 봐요. 근데 UFC도 재밌게 헤비급은 재밌긴 재밌고 근데 같은 이제 격투기인데 네. 뭐 그 다를 수가 있느냐 모르는데 근데 복싱이 아무래도 이제 정통 그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정통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뭐 기술적인 걸로 복싱은 옵션이 공격 옵션이 오로지 주먹이잖아요. 주먹이고 근데 격투기는 뭐 맺히는 거 꺾기 쪼르기 뭐 다양하잖아요. 발도 쓸 수 있고 주먹도 그렇죠. 팔꿈치도 쓸 수 있다 보니까 뭐 그만큼 뭐 이제 팬들이 원하는 그 그렇죠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다양하다는 네. 얘긴데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통 복싱을 더 저도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도 예. 저도 정통 복싱 좋아합니다. 아니 정통 복싱을 격투기보다 덜 좋아하는 분이 여기 나와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뭐 이제 잠깐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다시 이제 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백인철 선수가 어쨌든 타이틀을 아쉽게 상실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죠. 그리고 4월 29일에 그 유명우 선수가 드디어 그 15차 방어전 그 장정구 선수가 가진 타이 기록과 그 같은 네. 방어전을 레오 가메스를 상대로 서울에서 갖게 됩니다. 이때 유명우 선수가 또
데뷔 이후로 두 번째로 고전하는 시합이 이 15차 방어전이고 또 장정구 선수의 15차 방어전은 굉장히 강렬하고 많은 울림을 준 시합에 비해서 유명우 선수의 15차 방어전은 물론 상대도 강했지만 의외로 잘 풀어나가지 못하고 또 유명우 복싱의 그 스타일에 또 약점이 약간 부각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오 가메스가 외모만을 본다면 굉장히 전진 압박형 인파이트를 펼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거리를 두고 잽으로 경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유명우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약간 좀 전체적으로 타이밍을 잃고 경기를 풀어가는데 애를 먹지 않았나. 뭐 유명우 선수가 이긴 시합은 확실한데 예전에 유명우 선수가 그 잘했던 그런 모습, 그 강렬했던 그 모습에 비추어서는 상당히 고전했던 시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게 2대1 판정이었잖아요. 2대1이었죠. 근데 희한하게 유명우 선수가 포인트를 진 걸 먼저 발표하더라고. 그래서 더 막 긴장을 하고 난 끝까지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그 상대성에 그쵸. 예. 잘못 걸려버리면 예. 그 시합 내용은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예. 그냥 이 시합 하나가 내용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뭐 유명우 선수의 슬럼프라든가 아니면 슬럼프는 아니었죠. 이 선수가 예.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차전에서는 완전히 분위기를 또 바꿔버리기 때문에 유명우 선수가 어쨌든 유명우 선수의 15차 방어전 타이 기록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이 레오가메스라는 선수가 또 이미 김봉준 선수한테 또 경기에서 고전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억에 대비해서 유명우 선수가 잘 풀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 선수 속상했던 예, 거죠. 좀 팬들의 입장에서도 유명우 선수를 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냉정하게 바라보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또 이 14차 방어전 시합이 너무 강렬했잖아요. 7라운드 도쿠시마 사시 시합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경기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요. 다른데 네. 처음에 이 경기를 이제 봤을 때는 유명우 선수답지 않은 시합이 아니었나. 네. 그래도 그냥 무난했던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고 이제 몇 번을 보고 나서 이제 느낀 건데 네. 저는 이 경기 유명우 선수가 그냥 완승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유명우 선수의 그 디펜스, 네. 그러니까 상대의 정타를 제대로 맞지 않고 흘려 그렇죠. 맞는 네. 그 경기의 진수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몇 번을 보면서 포인트로는 이게 이렇게 고전이라고 할 만한 시합이 절대 아닌데 네. 이게 한 대여섯 점 차 나는 시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건 제 주관적인 예.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저는 좀 그렇게 봤고 그렇게 이제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이해 이제 링지에서 유명우 선수를 올해의 선수로 뽑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 유명우 선수와 레오가메스 경기를 그 링지에서도 이제 완승이라고 그 1차전을요? 1차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유명우 선수가 그동안 보여줬던 강렬한 이미지에 좀 못 미쳐서 미쳤죠. 그런 건지, 그리고 유명우 선수가 맞는 부분을 그냥 얼핏 보면 정타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정타를 맞는 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물론 이제 8라운드인가 그때는 한 차례 흔들리긴 해요. 네, 네. 하지만 그뿐이었지 연타를 허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정말 괴물 같은 디펜스 능력, 그런 능력을 좀 다시 보게 된 시합이 아닌가 싶은데, 뭐 보는 눈은 여러 가지죠. 예. 이거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우 선수가 예전처럼 강렬하게 레오 가메스를 공략을 못해서 좀 고전할 것처럼 보였다, 이게 정답인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가메스 선수도 유명우 선수를 상대로 유효타를 터뜨리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제대로 맞은 게 별로 없어요. 그저 거리를 두고 잽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는 거지. 그게 유효타로 유명우를 압박하고 흔들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회장국 선수의 회장국의 선수에서 뭐 좀 더 그렇죠. 나중에 이 회장국 프리미엄을 제대로 받고 조금 더 다시 또 지명방어 도전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16차 방어전을 2회에 또 갔죠. 예. 이 선수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세계 타이틀에 총 9번인가를 도전을 해요. 이게 WBA 그거를
제일 많이 혜택을 제대로 찬스 요즘 말로 뭐 아빠 찬스 무슨 찬스 하는데 멘도사 찬스를 제일 누리고 은퇴한 선수가 감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만큼의 또 실력이 네. 갖춰진 선수이긴 했지만 한국에 와서는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예, 저 힘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 일본에서는 대단히 강력한 목수였죠. 네. 이렇게 유명우 선수가 이제 15차 방어에 성공하면서 장정구 선수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그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됐고, 그리고 이제 5월로 넘어갑니다. 5월은 12일과 13일 양 이틀에 걸쳐서 역시 또 WBA 타이틀 매치가 2개나 예정이 돼 있었어요. 5월 12일에는 박찬목 선수가 그 안토니오 에스파라고사를 상대로 패더급 타이틀에 도전을 했고 5월 13일에는 김봉준 선수가 이제 실베리오 바르세나스 선수를 상대로 그 네 번째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그 독특한 것이 이제 그 90년에 들어오면서 그 문성길 선수와 그 저 최정환 선수 이 두 선수를 빼고는 현재까지는 다 WBA 타이틀 매치예요. 이런 부분도 이제 이에로 선수와 로하스 선수의 판정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어쨌든 5월 12일에 그 박찬목 선수와 에스파라고사 오랜만에 그 패더급 타이틀의 도전이 이제 이루어졌죠. 이 박찬목 선수와 에스파라고사 이 시합을 보고 뭐 저 아나운서 저 분들이나 복식 팬들이 굉장히 그 졸전이다 뭐 그렇게 아주 똑똑한 평을 냈는데 전 시합을 정말 이 선수가 한국 선수가 너무 잘했고 기존에 없던 스타일로 정말 깔끔하게 그나마 에스파라라는 그런 강자에 맞서서 그렇게 밀리는 시합도 하지 않았고 정타도 그렇게 허용을 많이 하지 않았고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로 시합을 딱 끝내서 판정으로까지 다행히 딱 끝마쳐서 굉장히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졸전으로 이렇게 평가받아야 되는 시합인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예. 나중에 뭐 박영규 선수가 물론 이겨서 이제 뭐 다른 스타일로 이겼어요. 예, 이겼지만은 이 선수가 지금도 그렇게 막 평가가 낮은 것 같아요. 이 시합이. 근데 전 지금도 이렇게 의아해요. 이 선수가 이렇게 시합을 못했나? 이 시합 못한 시합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냥 저는 딴 것보다 그냥 지루하다, 재미없다, 세계 타이틀 재미없고 매치인데 지루하고. 예, 이것만 남는 것 같고. 근데 이때 에스파라고사가 정점에서 좀 내려오던 시기였나요? 아니면 여전히 정점에서 이때는 약간 이제 내려오던 시점? 그러니까 뭐 어떤 경기력에서 차이가 난다기보다 방어전도 좀 뜸해지고 예. 그 매너리즘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때는 박영균 선수와의 시합 때는 이제 그게 거의 극에 달했었고요. 이 시합 점수 차이가 많이 났나요? 대표님이 보실 때? 공식 발표된 점수 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저는 한 무승부 정도로 봤거든요. 뭐 1, 2점 차로 졌던가 무승부 정도는 줘야 되지 않았나. 왜 맞은 게 없어요, 별로. 박찬목 그러니까 선수가. 이 당시에는 그 정서가 이게 30년 그렇죠. 전인데 만일 지금 이런 시합을 했다 그러면 박찬목 선수가 대단히 선전했다라고 그렇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스파라고사의 레벨을 봤을 때. 근데 이때는 뭐 점수 차이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아웃복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 복싱 팬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좀 안 돼 있었고 예. 언론이 너무 심하게 질타했어요. 언론에서 이제 네. 형편없는 마라톤맨이다, 시합. 도망자다, 뭐 비난의 일색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성열 이사님처럼 그 객관적으로 이 시합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잣대를 언론이 좀 차단해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박찬목 선수 잘했어요 이때. 못한 건 아니죠. 네, 근데 지루하다 이거였죠. 저도 이 당시에 이걸 봤을 때는 왜 저러지 도전했는데 맞더라도 좀 들어가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네. 졸전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언론이 정말 이때 심하게 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아쉬운 복수입니다. 근데 뭐 에스파라고사가 또 결국 한국 와서 타이틀을 풀잖아요. 그걸로 위안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디딤돌을 이제 네. 박찬목 선수가 또 놨던 것 같고요. 또 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같죠. 총알바지라고 하면 좀 너무 심한 표현인 것 같은데 에스파라고사에 내재되어 있던 그 매너리즘을 직접적으로 표출시켜서 박영균 씨로 하여금 챔피언을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디딤돌 역할을 하고 하신 것 같아요. 이 박찬욱 선수는. 예, 그런 걸 보면 현대 프로모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자객을 꾸준하게 보내서 결정적으로 그렇죠. 챔피언을 결국은 타이틀 가져와서 8차까지 또 박영현 선수가 굉장히 강자들 이기면서 8차까지 가잖아요. 9차까지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뭐 박찬목 선수도 큰 역할을 할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날이죠. 그 김봉준 선수가 그 실베리오 바르세나스를 맞아서 그 부상 판정 5라운드 그리고 이제 4차 방어에 성공을 하는데 이 경기 역시도 내용도 그렇고 언론의 어떤 평가 네. 뭐 그런 반응들이 좀 굉장히 좋지 않았던 네. 그런 경기였어요. 근데 이게 이 선수가 필리핀 선수였나요? 아닙니다. 어느 나라? 파나마 선수로 파나마 기억을 선수였나? 합니다. 잘 김봉준 선수의 시합이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에서 약간 좀 너무 가물가물해져가지고 너무 상대가 좀 그렇고 경기력도 그래서 그런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베네수엘라인지 파나마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파나마인 것 네, 같습니다. 이름 보면 약간 중남미 선수 같기도 하고요. 아 중남미 선수 맞아요. 네. 이 경기 기억나세요? 이 물론 한 1분 동안 계속 생각을 하면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얼핏 하니까 좀 가물가물합니다. 네. 이때는 뭐 이제 김봉준 선수의 그 오른쪽 눈 위가 크게 찢어지면서 어쨌든 그 경기를 계속 속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근데 바르세나스가 잘했어요. 김봉준 네. 선수가 평상시처럼 잘 못 풀어갔고, 이때는 이제 경기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5월 12일, 13일에 그 국내에서 이제 WBA 집행위원회가 이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양권에서는 그 집행위원회 세계기구의 집행위원회가 처음 개최가 됐는데 그러니까 총회는 그 WBC 총회를 국내에서도 하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 집행위원들 그 랭킹을 조정하고 그 영향력을 가진 집행위원회는 동양권에서 처음 유치를 한 거고 그 당시에 이제 회장국이 베네수엘라였고 멘도사 회장도 다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위원회를 기념해서 12일, 13일 양일간 WBA 타이틀 매치가 벌어지게 된 거고 이해 뭐 헤수스 로하스, 레오 가메스, 안토니오 에스파라고사 이런 그 베네수엘라 국적의 선수들이 국내에 많이 와서 하게 된 것도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내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WBA로서도 한국이라는 어떤 고객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또 한국 선수들의 실력도 뛰어났고 이때 당시만 해도 뭐 그렇죠. 세계적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집행위원회에서 그 유명우 선수와 레오 가메스의 재대결 또 네. 김봉준 선수와 바르세나스의 재대결 이 두 경기를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하게 되고 그 심양섭 씨를 아마 기억하시는 복싱 팬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80년대 후반에 그 한국 권투위원회 부회장으로 일단 그때 그 들어오시게 되죠. 그래서 요때 WBA 집행위원회 때 WBA 부회장이 됩니다. 부회장이 되고 이후에는 그 한국 권투위원회와 마찰을 빚고 권투위원회를 떠나고 WBA 수석 부회장으로 이제 자리하면서 95년도에 파바라는 기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심양섭 씨의 영향력이 참 대단했었는데 2017년인지 8년인지 돌아가셨어요. 2018년이군요.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 대단한 그 WBA 수석 부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행사를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집행위원회부터 이제 어떤 그 심양섭 씨의 이제 위세가 그 뻗어가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한국 권투위원회와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그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그 심양석 부회장님이 아시아 쪽은 거의 뭐 총괄하시다시피 WBA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셨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러니까 파바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파바가 이제 범아시아 복싱협회인데 WBA의 산하기구예요. 그 파바를 처음 만들 때 국내에서 다 그 비웃었습니다. 저 국제기구가 과연 될 것이냐 어림도 없다. 근데 한국을 가맹국으로 넣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하게 많이 뻗어갔죠. 그게 심양섭 그 회장 그분만의 공이 아니고 지금 이제 WBA 아시아 회장을 맡고 계신 알랑김
그러니까 김기윤 씨인데 예전에 한국권투연의 그 국제이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김기윤 씨가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그 언어라든가 행정력이 대단히 좋은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 범아시아 기구였기 때문에 아시아뿐이 아니라 이제 범그 유럽 세계를 다 아우르면서 파바 타이틀 매치가 정말 많이 행해졌어요. 그리고 파바 챔피언 출신의 WBA 챔피언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심양섭 그 회장의 영향력은 더 강해졌었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좀 옆길로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WBA 집행위원회가 국내에서 이제 이틀 동안 열리면서 벌어진 세계 타이틀 매치가 국내에서는 정말 그 졸전인 세계 타이틀 매치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이 복싱 팬들에게도 참 좋지 않아졌고 이게 이제 차후에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세계 타이틀 매치와 랭킹 심사위원회가 발족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정재 선수가 키티카셈에게 도전한 건도 있고 또 이런 그 어이없는 세계 타이틀은 방지하자. 거기 이제 박찬목 선수와 에스파라고사의 경기도 들어갔어요. 이런 도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것이 나왔고 또 이제 방송사에서 이제 이런 그 졸전들이 벌어지면서 복싱 중계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는 MBC에서 그 요 두 시합이 끝난 다음에 5월 중순쯤 됐을 거예요. 발표를 합니다. 복싱 중계 안 하겠다. 그 연말까지 그 90년도는 아시안 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야구 월드컵에 집중하고 유명우 선수의 경기 외에는 복싱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5월 중순에 그 풍산 프로모션에서 그 민병용 선수의 동양 타이틀 방어전 그리고 또 그 오광수 선수의 프로 데뷔 2차전 이걸 인천 송도 야외 링에서 세팅을 하고 중계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중계가 무산되면서 중계료가 안 나와 버리니까 풍산 프로모션이 그 적자를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풍산뿐이 아니라 이제 MBC에 소속돼 있던 MBC와 거래를 하던 프로모션들이 이제 중계를 아예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지경에 빠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90년도가 참 그 한국 복싱으로 보면 좀 이제 비운이 시작되는 그런 해 같아요. 이제 근데 다행히도 이제 KBS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중계를 계속 이제 해 나갔지만 경쟁사가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횡포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그 지급되는 중계권료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 경기도 선별을 하고 좀 엄격해지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영향이 결국은 91, 92년도로 이어지면서 암흑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 MBC에서도 해외 시합은 또 해주지 않았나요? 해외 시합은 해줬는데 요 기간에는 뭐 해외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국내에 국한된 거였고 실질적으로 그때 중계를 안 했어요. 유명우 시합 한 번만 한 것 같아요. 유명우 선수의 시합만 16차, 했습니다. 16차 하나 있네요. 그리고 보면 그 문성길 선수의 KBS 경기, 그렇죠. 뭐 장정구 선수의 도전, 안경덕 선수의 도전, 이기준 선수의 도전, 뭐 이여루 선수의 방어전 모두 KBS에서만 그 중계를 했고 뭐 유명우 선수 외에는 또 이건 몰랐던 사실이에요. 네, 저도 몰랐네요. 그거. 그런가요? MBC에서 세계 타이틀을 이제 안 하겠다. 그 세계 타이틀이 아니라 복싱 자체를 복싱 자체를 중계를 안 하겠다. 그 빌미를 제공을 했어요. 뭐 이정재 선수의 도전이나 박찬목 선수나 뭐 또 김봉주 선수의 방어전, 그리고 이제 문성길 선수와 코나도의 경기는 정말 재밌었지만 또 부상 판정, 또 이여루 선수와 로하스 선수의 어떤 그 약간의 재미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영향을 좀 가지고 왔고, 또 복싱 말고 다른 스포츠들이 치고 올라와서 자리 잡았을 때였기 때문에 똑같은 흥행으로는 이제 더 이상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복싱계에서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새롭게 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관중들에 대한 팬 서비스는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락의 길로 좀 빠져들게 됐던 거죠.
안타까운 비운의 하는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90년도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MBC의 조치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도 그 한국 복싱은 그 외환애빈이다, 속빈 강정이다, 강정? 이제는 어려워진다라는 네. 거를 이제 얘기를 막 할 때였어요 이때. 그렇군요. 아무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5월까지 이제 얘기를 마쳤는데 네. 90년도의 파트 2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6월부터의 얘기는 파트 3,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딩은 이성열 이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 참 복싱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그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